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른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제 막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준혁은 36살의 대기업 과장으로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와 4살 된 아지 민우를 깨웠죠. 아빠 5분만 더라고 조르는 민우의 볼을 살짝 꼬집으며 준혁은 웃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수진이 바쁘게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33살의 수진은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육아휴직을 마치고 3달 전부터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준 덕분에 그녀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죠. 준혁은 유치원 등원부터 하원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으니까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수진이 김치찌개를 떠서 민우 앞에 놓자 준혁이 시켜주며 말했어요. 오늘도 엄마 회사 열심히 다녀와야지. 민우야. 수진은 고마움이 담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일할 수 있어. 정말 고마워요. 아침을 마치고 수진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준혁은 민우의 유치원 가방을 챙겼습니다. 물통과 수건, 여벌 옷까지 빠짐없이 확인하는 모습이 꼼꼼했죠. 수진은 현관문을 나서며 준혁에게 키스를 하고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저녁에 올게. 민우야, 잘 놀고 와. 8시 40분 준혁은 민우의 손을 잡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죠. 요즘 육아휴직 내시는 아빠들 정말 보기 좋아요. 부인분 복 받으셨네요. 준혁은 겸연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게 당연한 건데요, 뭐. 차에 민우를 태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유치원까지는 10분 남짓 걸렸죠. 준혁은 라디오를 틀고 민우와 함께 동요를 흥얼거렸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 끝나고 뭐해? 민우의 질문에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아빠도 할 일이 있거든. 유치원 앞에 차를 세우고 민우를 내려줬습니다. 선생님이 반갑게 민우를 맞이했고 준혁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죠. 민우야, 재미있게 놀고 있어. 아빠가 5시에 데리러 올게. 민우가 유치원 안으로 사라지자 준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지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다 됐어. 10시에 보자.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곧 갈게. 차를 돌려 준혁은 다른 방향으로 향했죠. 아무도 모르는 그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의 차는 강남의 한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평일 낮 시간대라 사람들의 눈길이 적었죠. 준혁은 익숙한 듯 구석진 자리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올라가니 이미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은 31살로 준혁과 같은 회사의 후배였습니다. 준혁보다 3년 늦게 입사했지만 1년 전부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둘의 관계가 시작됐죠. 처음엔 업무상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회식 자리에서 둘만의 대화가 늘어나면서 선을 넘게 됐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준혁이 다가가자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왔어요. 올라갈까요? 둘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2층 객실로 향하는 동안 준혁은 지은의 손을 살짝 잡았죠. 객실 문이 닫히자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남편도 아빠도 아닌 그냥 준혁일 수 있었으니까요. 지은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동안 준혁은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요즘 어때? 회사 분위기는? 지은이 물었죠. 준혁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야 휴직 중이라 모르지 너는 어때? 힘들지 않아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오빠 없으니까 일이 더 편해.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이었지만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수진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예요. 준혁은 문득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떨쳐냈습니다. 지은이 다가와 옆에 앉자. 준혁은 자연스럽게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죠. 오늘은 몇 시까지 괜찮아? 지은이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3시까지는 있어야 해요. 오후에 미팅이 있거든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넉넉하네 점심도 먹고. 그러자 지은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아이 데리러 가는 거 괜찮아요. 5시에 가면 되니까 문제없어. 준혁의 대답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둘은 1시간 정도 객실에서 시간을 보낸 뒤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호텔 근처 레스토랑은 평일 낮이라 한산했죠. 구석진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는 동안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게 벌써 몇 개월째예요. 준혁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죠. 6개월 정도 됐나? 육아휴직을 낸 게 지난해 겨울이었으니 정확히 8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준혁은 이중 생활을 완벽하게 해냈죠. 아침에 민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후 5시 전까지 자유시간이었으니까요. 수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둘은 백화점을 구경했습니다. 지은이 화장품 매장 앞에서 멈춰섰고 준혁은 자연스럽게 옆에 서서 기다렸어요. 이거 어때요? 지은이 립스틱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예뻐 사줄까? 준혁의 제안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그냥 구경만 할게요. 하지만 준혁은 지은 몰래 그 립스틱을 샀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쇼핑백을 건네며 웃었죠. 지은은 고마워하며 가방에 넣었습니다. 2시 40분 준혁은 지은을 회사 근처에 내려주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하루였다고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저녁 8시가 넘어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혁이 민우와 함께 저녁을 먹이고 있었죠. 엄마 수진이 현관문을 열자 민우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수진은 민우를 안아올리며 준혁에게 미소를 보냈어요. 고생 많았어요, 당신. 저녁은 준혁이 간단하게 해놓은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였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죠. 오늘 회사 어땠어? 준혁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팀장님이 새 프로젝트 맡으래요. 일이 또 늘어날 것 같아.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준혁은 민우를 씻겼습니다. 욕실에서 들리는 민우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죠. 수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아이를 잘 돌봐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어요. 민우를 재운 뒤 준혁은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죠. 뉴스에서는 요즘 육아휴직을 내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지는 문득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준혁 같은 남편을 만난 게 말이죠. 그런데 잠시 후 욕실에서 나온 준혁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던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흰 셔츠 깃부분에 희미하게 묻은 붉은색 얼룩이 보였거든요. 수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분명 립스틱 자국이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지는 셔츠를 들고 욕실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이거 뭐예요? 준혁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모가 수진이 셔츠의 얼룩을 가리키자 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죠. 아, 그거.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오늘 민우 데리러 갔을 때 유치원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민우가 장난치면서 묻은 것 같아 선생님 립스틱이 좀 진했거든. 수지는 준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준혁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하지 설마 내가 다른 여자라도 만났겠어. 농담조의 말투였지만 수진의 가슴 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죠. 어제 본 립스틱 자국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점심시간에 수지는 대학 동기인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선배 같은 친구였죠. 언니나 좀 이상한 거 발견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경은 수진의 이야기를 들은 뒤 잠시 침묵했어요. 그냥 의심일 수도 있지만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 미경의 조언이었습니다. 요즘 남자들 육아휴직 핑계로 딴짓하는 경우도 있대. 내가 아는 탐정사무소 하나 있는데 알아볼래? 수지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지는 미경에게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준혁의 차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 문을 열고 안을 살펴봤죠. 조수석 서랍을 열자 여성용 화장품 샘플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백화점 영수증도 함께 있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펼쳐보니 지난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결제된 립스틱 구매 내역이었죠. 그날은 준혁이 민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후 시간을 보낸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누구를 위해 이걸 샀을까 생각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준혁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왔어. 오늘 좀 늦었네. 준혁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수지는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수지는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의심만으로 남편을 의심하는 게 옳은 일인가 싶었지만 차 안에서 발견한 영수증과 화장품 샘플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결국 수지는 미경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 그 탐정사무소 연락처 좀 줄래요? 미경은 빠르게 연락처를 보내왔고 수지는 점심시간에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긴장된 상태였죠. 여보세요. 의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탐정은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수지는 준혁의 육아휴직 사실과 최근 발견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설명했습니다. 탐정은 몇 가지 질문을 더 하더니 말했죠. 일주일 정도 미행하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비용은 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의뢰를 결정했어요. 다음 날부터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들키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탐정은 걱정하지 말라며 전문가답게 일하겠다고 약속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회색빛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탐정은 준혁의 아파트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8시 40분 준혁이 민우를 데리고 나왔고 탐정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죠. 유치원까지 따라간 탐정은 준혁이 민우를 내려주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떠난 준혁의 차는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강남 쪽으로 계속 달려갔죠. 탐정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미행을 이어갔어요.
준혁의 차가 한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탐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탐정은 재빨리 차를 세우고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준혁이 한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죠. 탐정은 멀리서 연속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둘의 거리가 가깝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여성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씬한 체형이었죠. 일주일 동안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탐정은 매일 호텔 출입 장면과 식사하는 모습, 차 안에서 대화하는 장면들을 모두 촬영했어요. 금요일 오후 탐정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뢰인님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확인하려니 두려웠죠. 토요일 오후 수진은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탐정은 일주일간 촬영한 사진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그리고 여성의 신원 정보가 담긴 프린트물을 건넸습니다. 이름은 강지은 31살이고 남편분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후배입니다. 수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후배라니 손을 떨며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봤죠. 준혁이 지은의 어깨에 팔을 두른 사진, 둘이 웃으며 걷는 사진, 모든 게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수지는 일주일 동안 침착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를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죠. 시부모님께도 알려야 했고, 무엇보다 준혁이 발뺌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자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마침 이번 주 토요일이 시아버지 칠순 잔치였어요. 토요일 저녁 6시 수지는 준혁 민우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혁은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말했죠. 오늘 아버지 기분 좋으시겠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니까. 수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어요. 시댁에는 이미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혁의 형, 내외와 여동생, 가족까지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손주들과 놀아주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준혁의 형이 아버지께 술을 따르며 건배를 제안했죠. 아버지 칠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모두가 잔을 들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준혁은 옆에서 아버지께 고기를 구워드리며 효자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칠 무렵 수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모두의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수진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준혁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을 다잡은 결과였죠. 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진은 준혁을 쳐다보지도 않고 태블릿 화면을 켰어요.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준혁과 지은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었죠. 시아버지가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준혁아, 이게 무슨 사진이냐? 준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오해입니다. 회사 후배랑 업무 때문에 잠깐 만난 거예요. 수지는 차갑게 웃으며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둘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백화점에서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차 안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사진들이 연달아 나타났죠. 업무 미팅이 이렇게 진행되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사람이 회사 후배랑 매일 호텔에 가고
데이트를 즐기는 게 업무인가요? 시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소리쳤어요. 준혁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수지는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준혁과 지은이 호텔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장면이었죠. 화면 속에서 준혁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자식이. 수지는 계속해서 증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미행 기록, 호텔 체크인 시간, 차량 이동 경로까지 모든 게 정리돼 있었죠. 준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차갑게 말했죠. 미안하다고 용서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육아휴직이라는 명목으로 저와 민우를 속이고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건 배신입니다. 시댁에서의 폭로 이후 수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죠. 준혁은 시댁에 남아 부모님의 질책을 받아야 했어요.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준혁의 뺨을 때렸고, 시어머니는 울면서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상담실에 앉아 지난 일주일간 모은 증거들을 모두 보여줬죠.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건입니다. 이혼과 위자료 청구 모두 문제 없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서 이혼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답했죠. 배우자의 불륜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양육권도 당연히 의뢰인께 돌아갈 겁니다. 양육권 문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수지는 민우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변호사는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친정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불륜으로 인해 양육자로서의 자격이 의심되죠.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틀 뒤 준혁에게 이혼 소장이 배달됐습니다. 준혁은 소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회사 후배인 지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은은 준혁과의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혁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혼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자료도 상당액 지급해야 할 겁니다. 양육권은 포기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죠.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정에서 수진과 준혁은 서로 마주보지 않았어요.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하며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준혁은 힘없이 대답했죠. 인정합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준혁이 모든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 양육권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판사는 민우의 복리를 위해 수진에게 단독 양육권을 주기로 결정했죠. 준혁에게는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권만 허용됐습니다. 위자료는 4천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매달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어요. 판사는 준혁에게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피고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이는 용서받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수지는 법원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민우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준혁은 법원 계단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 준혁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복직 신청을 했지만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죠. 출근하기 전에 본사로 한번 들러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준혁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준혁은 회사 본관 15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인사팀장과 준법감시인 그리고 노무사가 앉아 있었죠.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에 준혁은 긴장한 채 의자를 당겼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고 계시죠? 인사팀장이 차갑게 물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회사 내부에 소문이 퍼진 상태였거든요. 육아휴직 중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직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었죠. 특히 상대 여성이 같은 회사 직원이라는 점이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준법감시인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육아휴직은 회사가 직원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불륜관계 유지에 사용했다는 건 제도를 심각하게 악용한 거죠. 회사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줬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준혁의 사건이 익명으로 게시됐습니다. 대기업 과장이 육아휴직 악용의 불륜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게시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회사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여론이 악화됐어요. 회사 홍보팀은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는 불가피합니다. 인사팀장이 통보했죠.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징계위원회라는 말은 곧 중징계를 의미했거든요. 일주일 뒤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경영진과 노조 대표 인사팀 직원들이 모인 자리였죠. 준혁은 위원들 앞에 서서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회사 내규상 불륜 행위 자체도 징계 사유지만 육아휴직 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위원 중 한 명이 날카롭게 물었죠. 회사를 속이고 복지 제도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습니다. 심의 결과는 파면이었습니다. 12년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죠. 퇴직금도 삭감됐고 경력 증명서에는 징계 파면이라는 기록이 남게 됐습니다. 준혁은 회의실을 나서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에게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감봉 3개월과 부서 이동 조치였죠. 회사에서는 지은을 지방사업소로 발령냈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어요. 지은은 준혁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준혁은 답장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준혁은 곧바로 구직 활동에 나섰습니다. 36살의 나이에 경력을 살려 이직하려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면접을 볼 때마다 인사 담당자들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전 회사를 왜 그만두셨나요? 준혁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경력 증명서에 찍힌 징계 파면이라는 기록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 중견기업 면접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죠. 혹시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그 사건의 당사자이신가요? 준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면접은 그 자리에서 끝났어요. 석 달이 지나도록 준혁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내느라 바닥이 났죠. 원룸으로 이사한 준혁은 매일 구인 사이트를 뒤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예전 동료들과의 연락도 끊겼어요. 어느 날 준혁은 민우를 만나러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허용된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는 날이었죠. 약속 장소인 놀이터에 도착하니 수진이 민우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우가 뛰어왔지만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준혁은 민우와 2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타며 억지로 웃었죠. 하지만 민우는 아빠가 왜 집에 없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안 와.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아빠가 잘못했어. 시간이 되자 수진이 민우를 데리러 왔습니다. 수진은 준혁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민우야, 엄마랑 가자. 민우는 아빠에게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둘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컸습니다. 한편 수진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 기회를 얻었고, 민우는 새 유치원에 잘 적응했죠. 주말이면 친정어머니가 민우를 봐주셔서 수진은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수진은 민우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민우가 자전거를 타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엄마, 나 배고파. 민우가 말했고,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치킨 먹으러 갈까?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은 문득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민우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배신과 거짓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죠. 그날 밤 준혁은 좁은 원룸에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열어 민우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수진의 집 창문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우가 그림을 그리고 수진이 옆에서 지켜보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이것이 진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배신 없이 신뢰로 쌓아 올린 일상 말이죠.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